자, 그러면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 부분 할게요. 원래 그 정근대사 부분을 이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강의 실천이라고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을 상당히 단축해갖고 이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제대로 된 강의가 이제 5월 중순 정도 이제 해가지고 시작되니까 그 앞부분 강의가 좀 약간 내용이 적다 보니까 정근대사를 못하고 그냥 근현대사만 지금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하고 나서 약간 시간이 되면 이제 일반사 좀 하고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뭘로 하냐? 서브노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독서용 교재 10.0에 보면 한국 근현대사 편이 있어요. 심화 교재 편. 그래서 요걸 할 텐데 서브노트도 잘 돼 있긴 했지만 이제 한국 근현대사 분이 제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더 잘 돼 있어갖고 주로 이제 서브노트는 보조도 이용하고 한국 근현대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게요. 예, 여기 도표도 많이 그려놨고 이제 자료도 제가 예전에 7차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들을 다 주로 처리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 예, 그 앞에 이제 좀 할 때, 근현 중국 관련된 그 현대사 기출문제 분석을 몇 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하고 나서 곧바로 근현대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여기 346페이지 펴보세요. 346페이지. 자, 다음은 신중국 수입에 관한 자료이다. 당시 미출진 기획이 지닌 법정 위상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상황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미출진 디귿을 위해서 공포된 그 법의 명칭을 쓰고 아유 잠깐만요. 자, 법의 명칭을 쓰고 이 강령을 근거로 당시 형망 단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서술하시오. 자, 이게 몇 문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네 문제 물어본 거죠. 이게 그거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가와 관련된 사료는 예전에 이제 사료분은 아시아사를 이제 볼 때 나왔던 사료죠. 중국의 인민이 일어났습니다. 해갖고 정역에 개최하기 전에 개막사를 한 거야. 그 모 대통령이 와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그러니까 정역의 공동강령을 제정하고 뭐 니은의 위기였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에서 뭘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이 니은에 들어갈 이 내용은 뭐냐? 그 일단은 중국 그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조직법을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정협의 전국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정부위원회 선거,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가시장을 정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계 대다수가 국가가 갖고 있는 연호를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서적을 채택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 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최근에 기출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사료에 있는 내용을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료에 있는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모의고사 때 그런 문제 유형을 되게 많이 내고 있거든요. 요즘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중국 인민정치협상의 공동 강령이에요. 공동 강령. 그러면 그때 이제 이 공동 강령의 그 법적 위상이 뭐냐? 이거는 아직까지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중화인민국 설립 초기 헌법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미추진 디귿을 위해서 1950년 공포된 법의 명칭,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봉건이나 반봉건적 토지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로 변화시킨다.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 무슨 법이죠? 이거 쉽죠? 그냥 여기 그 토지개혁법이라고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혹시 이게 토지개혁법 같은데 안 쓴 분이 있어. 왜냐면 설마 이미 여기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금방 쉽게 유출될 수 있는 답안을 답을 설정했겠냐?
그래서 안 쓰신 분도 있는데 틀렸죠. 그냥 모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유치해서 쓰세요. 예, 그게 답이야. 그래서 요번에 베델과 관련된 내용 중에 베델이 영국인이었다가 1점 답으로 채점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당연히 베델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안 쓰신 분도 있어. 그게 다도 답이 아니다. 오히려 영일동맹이나 뭐 치해복권 이거 써야지 좀 그럴듯한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 생각인 거고 출제관 입장일 때는 하찮은 거라도 아주 쉬운 거라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놓치지 말고 다 쓰시면 되는 거야. 예. 자, 쉽더라도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강령을 근거로 당시 혁명 단계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서술하시오. 일단은 혁명 단계를 무슨 단계로 봤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넘어가는 가도기적 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어는 신민주주의죠. 그래서 신민주주의 단계로 봤다.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가도기 체제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가도기 체제가 언제 깨졌죠? 6.25 전쟁 때 깨진 거죠. 6.25 전쟁과 그 다음에 소련과의 관계 악화, 미국과의 대립 과정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사회주의에 넘어가자. 국민들 총동원시켜서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문화대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는 치안소라고 있는데, 치안소는 이제 그 당시 그 해서가, 그 당시 황제였던 세종에게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소를 올려서 그 당시 가정제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을 이제 치안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투에 이제 쓴 대표적인 영국 작품이 해서파간이라는 곳이죠. 해서파간. 자, 그러면 이 해서파간을 이제 오함이 다시 이제 각색을 해갖고 다시 냈는데 이걸 보고 문해부에 해서판관을 비판하여라는 이제 그것을 올렸죠. 예,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문화대혁명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문화대혁명 반발 시 기획을 풍자로 했던 인물을 쓰고 그렇게 풍자된 이유를 쓰시오. 신 뭐뭐 여기 기획은 누구겠어요? 해서죠. 해서. 해서를 했는데 해서가 나중에 이제 뭘로 해석이 돼요? 팽덕회로 해석해죠. 팽덕회. 그래서 팽덕회가 노사내에서 그 당시 모택동을 비판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석판관에 실었다 하면서 뭐냐면 이제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대혁진운동과 인민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산당을 잘못한 비판한 팽덕회를 해소로 그리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한 모택동을 세종 가정제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니은을 토대로 해서 디귿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농촌은 이미 사회주의 집체 소유제를 실현했고 위대한 뭐가 건설됐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인민공사죠. 인민공사. 대학지 운동과 함께 했던 인민공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 문화대혁명 후기에 주도한 나의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정치 집단을 쓰시오. 요 문형이 이제 포함된 집단은 뭐죠? 4인방이죠. 4인방. 이걸 문혁 소조라고 쓰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단서를 줬잖아. 후기가 아니라 정계요. 후기는 이미 문혁 소조는 이제 없어졌고 많이 많아갖고 해체돼 버리고 그때 후기 때는 4인방이 있었어. 물론 문혁 소조 안에 4인방이 있긴 있었지만 그 4인방은 이제 다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4인방이라고 쓰셔야 돼요. 4인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4번을 이제 이거 풀어봤죠. 14번 풀어봤고 13번도 풀어봤고요.
자, 15번도 풀어봤고 16번을 볼게요. 남승 강압 관련된 문제. 자,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아까 할 때 읽어봤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진 기역에서 밑줄진 니은에 설치한 도시명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강동에 왔더니 강동에 설치한 경제특구 하나를 쓰라고 하는데 뭘 쓰시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선전이나 주화일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줄진 디귿의 내용을 쓰죠.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중심은 뭐겠어요? 하나의 중심은 경제건설이야. 경제건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기본점이라는 것은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이야.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나? 네. 자, 네 가지 기본 그 네 가지 그 기본 원칙과 그다음 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죠. 개혁 개방. 자, 근데 요걸 완벽하게 쓰신 분들이 답안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제 그 삼천리에 있는 근현대사 책 있죠. 거기에 있는 낸 거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쓰신 분이 없고 제가 이제 채점 기준을 좀 약간 들었는데 요때 이제 부분 점수를 줬다고 해요. 네 가지 기본 원칙 중에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견지, 프로레타 독재 견지, 공산당 지도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견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써도 1점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1점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요 부분에 맞췄던 부분이. 자, 하여튼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쓸 것. 그래갖고 계획에 좀 더 두어야 할 것이 아니며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 시장이죠. 시장. 이거는 사료분은 사료분은 아시아사에 빠지는 내용인데 하여튼 요걸 이제 찾아서 내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문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뭐냐면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시장이 모두 경제수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 개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점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계획을 더 중요시할 것이냐, 사회주의 계획성을 부각시켜서 자본주의 시장을 부각시킬 것이냐. 그런데 등소평 같은 경우에 계획과 시장을 양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근현대사 이제 이렇게 심화 자료를 넘어갈게요. 자, 여기 통치제를 정비할 조선의 국제정세 부분이 있는데 예,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제가 공유를 잘못 눌렸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1860년대 전후 이제 조선의 정세 해가지고 보면 19세기 때 조선의 정세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뭐 세도 정치에서 국가 기강이 문란했고 뭐 간직 매매, 삼정의 밀란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홍경래난을 비롯해서 진주 밀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이항성이 충돌을 했는데 이항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모양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항성이라 불렸고 또 다른 말 항당성이라고 하죠. 황당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목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철선이잖아요. 철갑선이고 하니까 그런 명칭이 쓰였어요. 그래서 1860년대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니 서양세 때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게 돼요. 예. 그때 제국주의 국가 중에 통상을 먼저 요구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이제 영국이 먼저 그걸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영국이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했냐? 그거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구를 했고요. 그 기록에 보면 로드 암스트로가 통상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1860년대 시기는 국제적으로 청나라 양무운동이 나왔고 일본 메이주신, 미국의 남북전쟁, 뭐 독일 수립 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데, 자, 흥성대원군은 그 대원군이라는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잠깐만요. 흥성대원군이 대원군이라는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칭호한 거죠. 원래 왕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네, 보통. 근데 왕의 아버지면서 또 왕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을 이제 대원군이 칭했는데, 대원군이 지금 조선시대 때 한 4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3명은 이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죽어 없었던 사람이고, 살아 있었던 대원군은 흥성대원군이 유일하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철종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신종왕후가 그 당시 대왕 대비로서 상당히 큰 위세를 떨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있어. 이양을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고종이죠. 이 고종을 뭐냐면 왕에 앉혔죠.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많다 해갖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앉힌 거예요. 그러면 신정왕후가 이제 그 어린 고종에서 신정왕후가 이제 일종의 수험청정을 하고 그리고 대원군은 이제 뭐냐면 신정왕후를 보필하는 그런 형세였는데, 그래서 신정왕후가 왜 그러면 흥성대원군을 연합을 했느냐? 그럼 이 신정왕후가 토양 조시세력이에요.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커니까 이를 견제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순종실록에 보면 그 고종이 정치할 때, 고종이 어릴 때 이제 그 수련천천할 때 신정왕후가 마침 모든 걸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흥성대원군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건 조선시대 때 공식적 기록에서는 그 종사불친하는 그 원칙이 있어. 종사불친하는 거는 그 종친이 정치에 참여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신정왕후를 일종 꼭두가시로 삼아서 문지겨가지고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록에 있는 거, 그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만 보고 이때는 흥성대원군은 정치는 안 하고 신정왕후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기록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이나 다른 그 조선왕조 기록을 외의 기록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이죠. 자, 그때 집권 당시에 그 정세와 개혁 방향을 보면 외세 침입부터 뭐냐면 그걸 막고 안을 이제 특실하게 하자. 그러니까 내수양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죠. 그래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안을 정비하고 밖으로 서양 오한캐를 물리치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내서 전쟁 왕권을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때 이반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또 외국 세력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교 교부 정책을 했죠.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흥성대원 개혁 정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부터 보죠.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의 기조는 전쟁 왕권 강화야. 그러니까 세도 정치기 때 무너졌던 이제 그 왕권을 다시 추스리고 전쟁 왕권을 강화시켜내겠다.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를 타파했는데 그때 실권자가 어떤 세력도 있어요. 안동 김씨 세력도 있죠. 그래서 이 안동 김씨 세력들을 축출하고요. 외적 세도의 어떤 정치 폐단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양한 출신에 상관없이 이제 다양한 인재들 등용을 해요. 그래갖고 그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당 정치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을 제거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에서 좀 문제점이 뭐냐면 종친 세력을 많이 등용한다는 거야. 자기도 종친이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조선시나 고려시대 때는 종친 불산을 해갖고 종친은 정치에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 정치를 참여시켰더니 통일신라 시대 때 진골 세력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치가 개판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따로 종친가를 신설해갖고 그 종실세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던 거죠. 그 다음에 비변사가 그 당시 이제 왕권을 약화시키고
세도 정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니까 비변사를 좀 기능을 축소시키고 나중에 폐지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켰어. 그래서 이걸 어디로 나눴냐? 정치는 의정부 돌려주고요. 군사 부분은 예전에 이제 없앴던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사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비변사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죠. 예. 그래서 어떤 책에는 비변사를 축소했다는 구절이 있고 어떤 책에는 폐지했다는 구절이 있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축소하고 폐지시켰어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상군부 부활을 볼 수 있는데, 군사와 관련된 내용은 병주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상군부 같은 걸 둬서 처리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 당시 1860년대에 넘어와서 이제 보면 이제 이항성이 막 출몰하고, 그 다음에 병익양요가 터지죠. 그리고 좀 이따 식민양요가 터지고 외세 침략도 많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바다로부터 든 이제 뭐냐 저걸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는 그걸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서 상군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상군부는 비변사 기능 축소도 관련돼 있지만 이런 그 병익양요 이후에 해외로부터 이제 외세 침략을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한 어떤 총사령부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나왔던 것이 09년 나왔던 것이 그 대원군 때 마지막 법전을 만들죠. 조선시대 때 마지막 법전. 이게 대전회통이라는 거야. 대전회통. 대전회통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례별로 해갖고 판례별로 다시 이제 그 육전조대를 만들어요. 육전조대. 그래서 대전회통과 육전조대와 관련된 내용이 그 09년 기출에 나왔으니까 명칭을 정확히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기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삼정이죠. 삼정. 삼정을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가재정을 확충시키고 민생 안정을 뭐냐면 깨야 되는데, 그러면 삼정의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삼정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 개가 있죠. 정정, 군정, 항곡. 근데 정정을 볼게요. 이거는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대규모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은견을 색출하고요. 은견이라는 건 토지 대장에 누적된 땅을 색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간이나 토지 경방 같은 것들을 금지시켰다. 그 다음 군정을 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수능에 많이 나온 게 호포법이죠. 호포법.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원래 그 성인 양인이면, 법적으로 양인이면 모두 군대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면 군대 안 가면 면포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군대를 이제 안 가고 면포도 안 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포제라는 걸 실시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동포제라는 걸 실시했어. 어떤 책에는 이 동포제를 호포제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동포제와 호포제는 좀 달라. 동포제는 19세기 때 마을 단위로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공동납제 간행이 있었어요.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아닌데 이런 공동납제 간행이 동포제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받아들여갖고 국가 차원에서 그 당시 궁정을 실시할 때 그 군포를 징수할 때 마을 단위로 징수하는 걸 처음에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동포제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이걸 전국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니까 너무 반발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했고 잠시 물러나서 호포제를 실시한 거야. 호포제는 그 영조 숙종 당시에 양약 동통로 일어날 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포제죠. 숙종 영조에 거쳐갖고 논의했던 호 단위로 토를 징수하죠. 군포를. 그러면 양반도 군포를 징수하게 돼요. 예전에 빠졌던. 근데 이제 양반들 입장일 때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양반일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는 그 징표 중에 하나가 군역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을 고려해가지고 양반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노비의 이름으로 징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양반들 좀 입장을 고려해서 일반 백성들 양반보다 1.5배를 더 걷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양반에게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지만 일단은 평등 가세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군역은 누구나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성인 남자, 부자나 그다음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군중관세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중관세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정의 개혁을 통해서 앞에 상군부 설치와 함께 상비군 유지 강화, 그 다음에 통상 수호 거부 정책에 필요한 어떤 군사 유지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을 보자. 한국. 한국은 충대충납의 어떤 사회적 구제치인데 나중에 19세기 가면서 이게 고리대에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갖고 사창제 개혁을 하게 돼요. 사창제는 예전부터 구상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선 초기 때 그 당시 의창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사창 개혁을 이제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잘 안 됐고 그게 16세기 때 양반 살림에서 이제 사창제 좀 하려다가 안 됐던 부분이죠. 사창제는 뭐냐면 국가가 직접 그 한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창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면민들이 자치적 운영 관리를 통해서 진대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재정 전환, 그러니까 예전 한국비를 정부의 재정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배제하고 아전도의 관여를 배제하자. 그래서 종전의 그 한국제도의 문제점을 사창제도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관청에서 징수하고 관리의 중간 착취, 한국이 중앙의 주요 세금이 됐던 부세화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을 사창으로 단일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덕망에 있는 사수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중간 관리들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자분이 중앙 세금화 됐죠. 예, 그걸 막고 그 이자를 자체 경비로 쓰게 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세 가지 문제점을 이 사창제를 통해서 한국을 개선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관련된 이제 그 법이 사창 절목이라고 그 밑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창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15번. 자, 슈마크라우트라고 해서 예전에 근현대에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책인데 내용은 되게 어려워. 예. 상위 1%그 얘들 대상으로 했다는데 상위 1%도 못 풀 것 같아. 상위 1% 애들이 뭐 국영수나 잘하는 거지 그 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 과목 생각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책을 냈다는 게 좀 그런데 아마 이 책은 망했을 것 같아 지금. 예. 하여튼 근데 인구하는 입장일 때는 상당히 자세한 책들이고 거의 이제 내용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주에다 이 책을 인용을 했어요. 자, 사창제는 각 면에 인구가 많은 큰 동리에 설치했던 사창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관리한 사수는 면민 중에 선발되었다. 즉 사창제가 목표하는 바는 면민들의 자치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진대 기능, 만약 쌀을 빌려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확보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한국제를 왜곡시키는 아전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자, 이러한 사창제는 한경도, 평안도, 강원도를 제외한 남쪽 5도로 시행되었으며 고대 크기와 빈부를 비교해 한국을 차등 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사창제 실시로 한국이 완전히 근절되거나 농민의 생활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으나 심한 폐단이 제거되었으며 농민의 부담도 어느 정도 경감되고 국가 재정도 나아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개혁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삼정의 문란을 이제 개선했고 그 다음에 제일 또 먼저 문제가 있던 건 서원 정리죠. 예, 서원과 비슷한 항사도 정리해버리고 이런 서원 정리, 항사 정리는 양반들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반발이 적대감이 대원군에 대한 적대감이 대원군을 몰락시키는 하나의 배경으로 또 작용되는 것들인데 그럼 내용을 볼게요. 밑에 이제 관련 사료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 서원은 그 당시 국가 재정을 좀먹고 백성을 수탈하고 분당의 근거지가 됐죠.
그 예전에도 뭐 영조 때나 뭐 이런 때도 이제 서원을 정리한다고 몇 차례 이제 조치했는데 이때도 대규모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각지에 있는 600개의 서원을 47개로 정리하죠. 그 과정에서 만동무 서원이라든지 그 하영동 서원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서원들이 이 만동무나 하영동 서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망동문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노론 연수였던 송시열이 명나 신종이나 의종왕제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 묘예요. 신종의 의종, 이 망동무가. 신종과 의종인데, 신종은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왕이죠. 중국에서는 되게 무능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도와줬던 왕이에요. 예, 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종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마지막 황제죠. 숭정제. 음. 이 사람들 모시기 이제 위해서 망동부를 이제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하양동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시열을 이제 모셨던 서원 같은데,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냐면 제거시킨 거야. 자, 그리고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해서 국가재정을 확충 및 백성에 대한 양반과 유생 행포를 근절시키고요. 지방 통제를 회복하고 국가기강 확립과 왕권 강화를 이제 나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원들을 바탕으로 양반들의 어떤 반발에 부닥쳐서 나중에 양반 유생의 상소 대원군이 나중에 퇴진되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서원의 납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후기 때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서원이 사후가 되는 거야. 원래 서원과 사후는 다른 거죠. 사후는 자기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고요. 그 서원은 그 유명한 이제 유교의 어떤 성현들을 모셨던 곳인데, 이게 처음에 구별됐다가 나중에 쫓겨난 남인들에 비해서 이 서원과 사후가 뭐냐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구분시켜서 사후를 폐지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것을 이제 그 토제 노비소를 또 이제 뭐냐면 노비를 국가로 다 환원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서원을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왕권의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황당한 그 터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원래 강해군 때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했는데 강해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계획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강해군이 이제 무당의 말을 듣고 안 했다는 설을 듣고 해가지고 조선 전기 때 그 전궁이었던 경복궁은 조선 후기 때 복구가 안 되고 대신에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 창경궁이 복구가 되면서 이 창덕궁 창경궁이 그 전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희궁이 이궁이 됐던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버려진 경복궁을 다시 이제 중건하자 해가지고 영검 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중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건된 그 경복궁은 예전에 그 조선시대 경복궁보다 3~4배 더 큰 경복궁이에요. 그대로 중건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중건을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거 외에도 이제 뭐 각종 토목 사업을 해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했지만, 이런 그 경복궁 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토목 사업들, 뭐 종친부, 의정부, 육부, 간화, 신선, 그 북한산성 수축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뒤에 있지만 경제 혼란을 야기시키고 백성들의 원한을 샀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금을 걷었는데 원납전이라는 걸 걷었어. 원납전. 자, 원납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납부하는 돈이야. 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성을 사는 돈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술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백전을 남발했는데 당백전은 상평통보 한량 그 상평토의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 한 량이. 근데 실제 당백정의 그런 동 함량은 상평토의 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찍어낸 거지. 악화를. 그래서 가치에 맞지 않게 높게 평가한 돈을 남발하면 물가 상승을 일어나니까 또 이 물가 상승을 막고자 청나라로부터 동전을 수입했어요. 가경통보라는 거.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물가 상승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목 사업을 하면서 양반 모집리에 벌목을 하고 그 많은 백성들 토목공사에 징발하죠. 조선후기 때는 징발보다는 주로 돈을 주고 고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토목 사업할 때 돈을 주고 고용했으면 뭐 그렇게 원성을 사지 않겠죠. 일자리 창출이니까. 근데 돈을 주지 않고 막 부려먹으니까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조선전기 때는 그런 불만을 가지지 않겠죠.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조선후기 때는 예전에 이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식으로 이제 고용해갖고 토목사업에 했고 수원성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돈도 안 주면서 공사장에 징발하니까 거기 밑에 보면 경복궁 타령처럼 백성들의 원망이 많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투전을 걷고 사대문의 통행세를 징수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군제 개편 관련돼서 이제 있는데 이 군제 개편은 이제 뭐와 관련되냐면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통상 수교과 공정체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훈련도감에 포수를 선발하고 수군을 강화하고요. 상공부를 수치하고 삼수병을 강화하고 그다음 서양의 어떤 무기 체제를 좀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도요. 그래서 신식전함이나 수세포를 제재, 수세포는 기대죠, 기대. 근데 이게 이제 청나라부터 책을 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식 전함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강에 띄었는데 그냥 가라앉았죠. 네,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위프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 그렇지만 나름대로 뭐 서양식 기술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뭐 무기체를 계산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탕복을 개조하고 대포를 강화도를 배치했죠. 왜냐 되게 서양 세력들이 강화도 들어왔잖아요. 강화도가 서양에 들어가는 인후 목에 해당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일본부터 총기를 구입하고 등등을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N에서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 왕실과 국가전례를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생활 안전과 소상품 생산자, 소상 및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했어요. 이게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일부 교과서에 실려 있어, 요 내용이요. 그래서 대토지 소유 억제 및 농민생활 안정, 그래서 서원의 관문세가나 지방의 양반토대 토지의 경관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농민 침하게 조사에 처벌하는 그런 것들 있죠. 경방 금지죠. 그 다음에 소상품 생산자, 선장 및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 좀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에 실렸는데 청일 상품에 대한 관세, 통행세율 징수를 강화해서 국내 사업을 보호하고요. 그다음 호구에도 세금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셈에도 보면 도고 금지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도고 금지 내용을 이제 반포를 했거든요. 이거 관련된 사례를 한번 신포셈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뭐 사회개혁으로 헌혜의식과 사치 억제, 풍속개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세원학 때문에 세제개혁도 이제 했고요. 자세한 거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인을 볼게요. 의인은 정통적인 통치제를 재정비해서 국가기관을 확립해서 양반 지배층의 어떤 백성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켜서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죠. 예. 그래서 나온데 의의가 있지만 한계도 있어. 자, 일단은 이 개혁의 목적 자체가 어떤 근대적 개혁이 아니에요. 근대적 정근대 시대 때 개혁이죠. 주로 목적이 왕권 강화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어떤 모순 해결보다는 왕권 강화 있고 그리고 어떤 근대적 개혁이 아니라 정통 체제 내에서 개혁 정책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영종조 때 개혁이나 뭐 세종시대 개혁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 대원군이 살았던 1860년대는 이제 근대화가 어떤 게 어느 정도 돼야 될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통상수요 거부 정책의 이름으로 막아버리고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 근대화 개혁을 안 하고 그냥 예전에 왕권 강화 목적, 민생 안정 목적을 한 개혁만 수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진 개혁이고 개혁 방향이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조직한 정치 권력도 정통적 지배 집단 재평선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개혁 개방을 안 하려고 했냐? 개방을 그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했냐? 그건 아니에요. 흥성대원군도 서양의 문물이 우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서양식 전함이라든지 수에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근데 만약에 전면으로 개항할 경우에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왜? 중국을 보니까 아편 전쟁을 거쳐서 1,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개항을 했더니 지금 중국이 망하지 않느냐. 자, 그런 것들 목도한 그 흥성대원군 입장일 때는 지금 개혁하면 개방하면 안 된다. 일단은 힘을 비축하고 어느 정도 자체적에서 이제 서양식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 뭐냐면 개방을 안 한 상태에서 조금씩 받아들여서 이제 부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힘을 키운 다음에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의 생각은 좀 달랐죠. 고종의 생각은. 고종은 처음에는 어릴 때는 참 잘 모르니까 아버지 말을 좀 들었어. 아버지 말이 옳거니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북경에서 통해서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서력들을 입수해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거든. 자기 생각에. 그래서 아버지 정책에 대한 좀 약간 반감을 이제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20살 정도 되니까 이제 친정할 정도 되니까 이제 아버지를 좀 몰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누가 담당했죠?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이제 자기가 친정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민시 요인들 민시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활동했지만 실제로 고종이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민시 세력들이 와서 그걸 했다고 주도했는 것은 주도해갖고 열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개혁을 그 서양의 어떤 개혁 개방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양의 문물을요. 자,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대목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제가 이제 한국사 능력 기출 문제를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에 되게 보면 예전에 고급 기출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때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 지금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데 이게 어렵게 나올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인고용에서 좀 아까 맞는 것 같아서 좀 실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이제 넘어갈게요. 통상수거 거부 정책은 이제 좀 시간이 됐으니까 더 할까요? 제가 지금 7시에 시작했죠? 가면 생각이니까. 예. 그거 좀 통상수거 거부 정책 좀 하고 이제 더 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세국 정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세국 정책. 자, 세국 정책이라는 건 빗장을 닫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이 말 자체가 누구의 시각에 본 거야? 서양의 침략적 시각에서 본 거죠. 우리가 문을 열 건지 열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의 그때 자주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마치 문을 여는 것이 당이고 그걸 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국 정치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국 정치보다 우리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국익에 입각한 자주적인 결정이었다. 그 당시에 외적 상황을 보니까 어떤 중국도 개방을 하니까 한번 당했잖아요. 자, 그런 걸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서 문을 닫았던 정책이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국 정책이 또 말이 안 맞는 게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 다 빗장 밟고 살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중국과 교류도 하고 있었고 또 일본과 또 간간히 또 교류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그 무역은 끊어졌지만. 자, 그러면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배경을 볼게요. 자, 국내적으로는 천주교 교세가 확장됐죠.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의 활동이 이제 신자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서양 상품의 유입이 가속화되고요. 그 다음에 유생들의 종황양이 사상을 바탕으로 정부의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고, 종황양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서양캐를 오랑캐 여기고, 그 당시 오랑캐를 쳐부시자 이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유생대 입장을 때는 흥성대원군 시사했지만 흥성대원군 정책 중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지지해줬어. 예. 그래서 이런 그 초창기의 그런 종황양이론에 입각한 위정척상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흥성대원군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위정척상 운동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된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흥성대원군이 러시아의 남침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교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이 몰래 들어왔거든요. 이들과 이제 몰래 교섭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뭐냐면 남침을 아니 러시아의 남침이죠. 예, 제가 말렸는데 러시아 남침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교섭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이 그 흥성대원군을 위심하게 된 거야. 흥성대원군 특히 이제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리고 흥성대원군이 그 당시 그 천주교 신부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입장 올 때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천주를 옹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내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그들을 이제 천주교인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으킨 게 병인박해예요. 그래서 이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줄을 읽어볼게요. 줄을. 자,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은 이게 아마 한 통에 있는 내용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밑에 줄을 안 적어놨는데 흥성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대에서 적극적인 탄압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고 프랑스 선교사의 활동으로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다. 대원군은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의 알선을 통해 프랑스의 원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 견제를 위해 러시아의 우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자, 이 과정에서 흥성대원군은 양반 유생으로부터 천주교 옹호자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졌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계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당시 1860년대 중국이 서양 세계에 의해 텐진과 베이징에 점령당했죠. 제2차 아편전쟁이죠. 그래서 국경조약 이후에 연해주가 상실됐고요. 그 연해주가 상실되면서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닿게 돼요. 거기에다 이제 두만강 하류에 있는 녹두돈이라는 그 도가 있어요. 원래 이게 조선 땅이거든요. 이순신이 여기에서 근무도 했고, 근데 이 땅이 뭐냐면 러시아부터 상실되게 돼요. 예. 뺐죠. 러시아 땅을 넘어가게 되고, 특히 중국이 이제 뭐냐면 그 제2차 아편전쟁 때 깨졌다는 그 자체가 그 조선부터 큰 충격이야. 예를 들어갖고 그거 지금 미국이 있잖아요. 천조국인 미국이 뭐 어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천주하고 싸워가지고 미국하고 싸우고 미국 깼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겠죠. 예. 그만 충격이 오겠죠. 그만큼 충격이 큰 거야. 그렇게 이제 강대국이고 천조국이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그 영국이나 이런 그 프랑스 같은 서양 오랑캐 깨진 걸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문을 열어놨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청에서의 천주교 탄압, 일본의 조선 침략에서 유포 등등이 있다. 자, 이런 국내적 배경을 통해서 통상 수요 고원 정책이 강화돼 나갔고요. 자, 그러면 좀 보면 밑에 자, 흥성대원군의 이제 정책 보면 앞에 이제 천주교 금학과 서양물품의 유입 금지 여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 위전척산 운동 관련돼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죠. 그 이항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항로 뭐 기정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를 탄압해서 이제 병인박해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의 순서를 좀 볼게요.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선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병인박해의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옴베르토 도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너럴 선물 사건 이후 때문에 또 신미 양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신미 양요 끝난 다음에 대원군은 각 전국에 척화비를 이제 건립을 하게 되죠. 이런 순서인데 병인박해를 보죠. 병인박해는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항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항사형 백서 사건 때 이제 천주교 탄압받으니까 항사형이 그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재관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에 그 천주교인들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조선을 쳐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도중에 그 편지 내용이 발각이 됐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 천주교들은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는 외세에서 끊어지는 세력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청나라에 또 천주 탄압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원군의 프랑스 원조 기대 실패, 그 유생과 그 프랑주시의 천주 탄압 요거 등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천주의 마지막 박해인 병인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수축미 신도가 처형되고요. 그래서 이때 머리가 잘렸다 해서 지금 절도산 순교지가 있어요. 머리가 자르는 산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천주교가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를 처형시켰다. 그리고 병인박해 이후에 이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죠. 이게 병인 양요예요. 양요라는 것은 서양의 오랑캐가 일으킨 난이란 뜻이죠. 그래서 병인 양요나 신민 양요나 되게 어느 쪽을 쳐들어오냐면 적은 병력 가지고 혼을 주고 서울을 제압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강화도예요. 강화도. 이 강화도에 딱 지정학적 위치에 보면 서울로 들어가는 한강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죠. 여기.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강화도를 차지하면 강화도에 차지하고 좋은 놈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리면 서울은 어떻게 됐어요? 물자라든지 그다음 좋은 세금 같은 게 들어오지 못하죠. 경제 타격을 받게 돼. 그걸 노려서 그 당시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그 조선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강화도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강화 유수를 설치하고 강화도를 메꿨죠. 예전에 이제 원래 3개 섬으로 구성됐는데 숙종 때 이후 개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숙종 때 이후부터 이제 오늘날 강화도가 이제 만들어져요. 3개 섬을 연결해 갖고 그다음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갯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화도 주변에 갯벌들이 되게 많고 갯벌 때문에 이제 배가 상륙할 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갯벌이 없어지니까 저기 상륙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저기 상륙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뭘 만드냐면 강화도 가보시면 돈대라는 게 있죠. 돈대라 해갖고 이제 여기 섬에 이렇게 해갖고 해안가에 돈대라는 걸 설치해. 그래서 곳곳에 돈대를 설치하죠. 그리고 규모가 좀 큰 거를 뭐라고 진이라고 해요. 진. 규모가 큰 거를 진. 또 잠깐만요. 자, 이 진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설치를 했고, 그래서 돈대와 진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 방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전체를 뭐냐면 해안선 일대를 이제 군사 기지화를 시켰거든요.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병인 양요가 일어나고 병인 사옥 때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순교한 걸 이제 빌미로 해서 대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노조제도의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해 들어오고 문수상성과 정족상성에서 그 당시 타격을 받아 이들이. 그래갖고 이제 강화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약탈을 하면서 문화재 약탈을 하면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문수상성하고 정족상성에 타격을 받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문화재 약탈을 하면서 외교장관 도서를 불타 없애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책들을 또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외교장국 도서라고 해가지고 돌려받게 되는데 그 외교장국 도서는 정조 때 이제 성립한 구장각의 비중이 커지니까 구장각에 보관하지 못한 책들을 강화행궁에 외교장각을 세우고 외라는 것은 구장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각 도서 중에 영구 보존 가능성 있는 것을 보관했던 곳이야. 그래서 이거 외교장각이라고 이제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외교장각에 의해서 이제 보관된 도서들을 이제 많이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주로 보관됐던 것이 뭐냐면 왕실이 보는 어람령 위에요. 자 위기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여러 가지 궁중 절차라든지 그 행사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의계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는 이제 이렇게 의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의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상용 의계와 언압용 의계인데 분상용 의계는 그 일반 그 관리들이 보는 의계고요. 언압용 의계는 왕이 보는 의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상용 의계보다 더 색칠도 화려하고 그다음 잘 만들었죠. 근데 이 언압용 의계를 어디에 보관시켜놨냐면 외교장각에 대고 보관을 시켰는데 나중에 외교장각이 약탈되고 없어질 때 이걸 빼서 프랑스 애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지하실에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국인 서재학자를 통해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 정부에서 돌려달라고 했고 처음에 프랑스 정부에서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돌려줬다가는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나머지 나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 만들 때 떼제베가 이제 그때 선정이 됐는데 노태우 정부 때 떼제베를 선정한 대가로 이걸 돌려주겠다 하면서 합의를 둔 거야. 그때 미테랑 대통령이 그 구두도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프랑스 정부가 이제 딴말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대통령 개인적 약속이지 프랑스 정부 차원의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10년 전인가요? 목신각신하다가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하자. 그래서 그 대여 형식으로 해갖고 받아왔어요. 그래서 10년 장기 대여를 해갖고 받아와서 그걸 계속 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금 외교장각 위기의 내용은 그 외교장각 도서에 있는 언압용 위기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일단은 이런 정책 계획가 통상 수교 정책이 강화됐고 그 앞에서 이제 병행량의 결과 그 상군부가 설치됐죠. 조선 군대의 포수의 중요성 인식되어 군사 강화에 명분에서 군사 강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밑에 외교장 도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여기 보면. 네. 자, 다음 밑줄친 그 우리 측 요청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한국 정부가 1991년에 프랑스 정부에 대해서 외교장각 도서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약탈되었음을 근거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외교장각 도서의 약탈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예. 그리고 경북 그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반환 이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병인 밖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과 없이는 도서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장각 도서에 대한 상하 가치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맞바꾸는 방식을 주장했다. 답이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자기가 약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부 고속철도 떼제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반환 이사를 내비치기로 했죠. 이게 니은이고 병인 밖에 한국 정부의 사과 없이는 도서를 방해할 이거는 뭐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게 뭐냐면 그때 장기 대역 형식 전에 하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달라고 요청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외교장각 도서를 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프랑스 정부가.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처음에 이거 들어주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들어줬다가는 뭐냐면 나중에 문화재 반환을 할 때 똑같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부가 이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이건 그냥 줄 수 없고 장기 대여 형식으로 이렇게 빌려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니을 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페라트 도굴 사건이 있는데 요 사건은 이제 좀 키웠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건요.